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준비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미래 클래스 세바클,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아주 나쁩니다. 코로나19로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경제를 살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3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기업과 개인에게 자유를 줘야 합니다. 두 번째, 경쟁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 안전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히 셋 다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정작 국가가 해야 될 공정한 경쟁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망,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경제정책 어젠다 2022의 주요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김낙회 전 관세청장님을 모셨습니다. 김낙회 관세청장님께서는 세제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또 5명의 공동 저자 중에 한 분이시고 특히 그 중에서도 부의 소득세, 네거티브 인컴 텍스에 대해서 이 챕터를 맡아서 써오신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 공정,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중에서 특히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세바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낙회입니다. 공직 생활에 32년 중에 대부분의 기간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기획재정부 관료 5명이 경제정책 어젠다 2022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그 책은 대한민국의 경제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저희들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한 룰을 기반으로 한 경쟁, 그리고 이러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를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 파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이런 공정한 경쟁, 자유로운 경제활동 속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경쟁에 약간 처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소위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확실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 때로는 한 번 실패한 분도 다시 재기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오히려 개인의 보호도 보장도 하지만 시장 경제가 보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부분으로 부의 소득세를 저희들은 제시를 하였습니다.
우선 이제 부회소득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부회소득세를 왜 저희들이 이 시점에 필요하다라고 제기를 했는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성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KDI는 2020년도에 잠재 성장률을 1.7%로 보면서 여기에 더해서 금융, 노동, 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완화해 간다면 우리 경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잠재 성장률을 50% 정도 더 높은 2.3% 정도까지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 개혁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배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이제 G7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소득 재분배 수준이 열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회소득세는 이러한 점에서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20년 중기 재정 전망을 한 것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에서는 2021년 47.7%여서 2030년이 되면 한 75%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2 내지 3%의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2050년, 앞으로 30년 뒤에 되면 130%가 넘어가는, 지금이 47%니까 약 한 3배 정도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에 대한 건전한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반면에, 이제 마지막 관점인 이제 복지 지출과 관련돼서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복지 지출 수준은 주로 이제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OECD 평균이 한 20.1% 정도 GDP 대비.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OECD 국가에 비해서 낮고 그래서 복지 지출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35년 정도가 되면 한 20점 몇 % 정도. 그래서 OECD 평균 수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뒤에는 한국의 복지 수준이 OECD 국가보다 훨씬 높아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냐. 여기서 복지 지출에 대한 뭔가는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저희 이제 재정을 담당했던 관료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 부회소득세입니다. 부회소득세는 미국의 프리드만 교수가 처음으로 제기한 모델입니다. 프리드만 교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라는 자율주의자입니다. 가급적이면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시장의 효율을 최고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입니다. 프리드만 교수의 부회소득세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소득세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준소득을 우리가 1200만 원이라고 하고요. 실제 소득이 예를 들어 6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과 600만 원의 차이인 600만 원에 대해서 50% 세율을 곱해서 300만 원. 이 부분을 저소득계층에 돌려주는 겁니다. 반대로 고소득계층, 1200만 원을 넘어가는 소득계층에는 그 초과되는 소득에 대해서 50%의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시한 이제 부회소득세는 바로 이 프리드만의 모형에 거의 유사합니다. 기준소득을 중위소득에
60%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기준소, 그러니까 60%면 대략 연소득으로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입니다. 그러면 1,200만 원보다 낮은 소득 구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차액의 50%를 세금, 소득세로 돌려주게 됩니다. 1,200만 원을 넘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세율이 6%부터 45%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1,200만 원 구간에서는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5%, 6%가 아니면 바로 15%를 적용해서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아까 같이 2천만 원이라 한다면 2천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뺀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해서 15%의 세율로 해서 소득세를 이제 부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 지급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근로자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듯이 1,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들은 정부로부터 부의소득세를 받게 됩니다. 지급 대상은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대략 우리나라 전체 국민인구 한 5,200만 정도 됩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대략 한 1,9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중에 1,200만 원 이하 소득자가 730만 정도 됩니다. 대략 한 2,640만 명 정도가 부의소득세 지급 대상이 됩니다. 수요 재원이 대략 한 133조 정도 됩니다. 이런 133조에 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즉, 복지제도 중에 소위 현금지원성 복지제도들을 부의소득세로 통합을 하면서 나머지 유사한 복지제도, 이 정부 들어와서 많이 늘어났던 그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원래 수준 정도로 조정함으로써 거기서 대략 한 4, 5조 정도의 재원이 마련됩니다. 소득세 쪽에서 인적공제라든지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이런 공제 부분들을 개편한다면 거기서 대략 한 5, 6조 정도의 재원이 마련이 됩니다. 결국 두 개를 합치면 저희들이 소요되는 그 재원의 거의 대부분을 어떤 인위적인 증세 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존의 현금성 복지제도,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어떤 생계급여 항목입니다. 또 아동수당, 기초연금, 또 좀 더 나간다면 실업급여, 이런 부분까지도 다 통합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된다면 복지제도에서의 어떤 중복지원의 문제, 또 사각지대의 문제, 또 복지제도의 어떤 복잡성으로 나타나는 행정비용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미래클래스 세바클,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경제정책 어젠다 2022 저자 김낙회 전 관세청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억지로 제가 물어보는 것 같은. 예, 그러면 자유로운 질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뭐 아이스 브레이크 차원에서 제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 부의소득세 이 부분을 가구 단위로 할 건지 개인 단위로 할 것인지 그게 서로 보면은 다 장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한쪽만 하기에는 사실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구에서 한 분만 소득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학생이라든지 전업주부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 개인별로 하다 보면 이게 과연 정확하게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또 그러다 보면 또 가구 구성을 좀 임의로 한다든지 그래서 좀 더 많은 부의소득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악용될 그런 우려들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부의소득세의 이제 지급 단위를 개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가구 단위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정말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통상의 복지 제도들은 가구를 기준으로 복지 지급을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구 단위로, 그것도 소득도 일반 소득뿐만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라고 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구 단위로 하는 방법은 보통은 이제 가구가 경제적 동일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구 소득을 가지고 이렇게 소득의 불균형을 따지는 것이 가장 형평 측면에서 이제 맞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복지제도들이 대개 가구 단위로 소득을 계산하고 이제 복지급여도 가구 단위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개인 기준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가구 단위로 이 소득을 계산해내고 측정하고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행정비용도 그에 따라 많이 들게 되고요. 행정비용이나 개인의 어떤 경제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득 양극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소득 양극화보다는 자산의 양극화가 좀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자산의 양극화는 부동산과 같은 뭔가 기존 자산에 의한 불로소득이 굉장히 큰 거라서 결국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무조건 개인별로 세금을 걷더라도 반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 공정이라는 이슈에도 더 걸맞은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자인 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부의소득세를 지급한다? 이게 정서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왜 이렇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복지 공무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소위 부정수급을 막고 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것들이 다 제도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소득 인정액이나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NIT로 통합한다고 한다면 굳이 제도를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간명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에서 집행하기가 용이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었습니다. 현실 사회보장 안전망으로 이것을 실현하고자 할 때 이 부의소득세가 기본소득보다 오히려 이 근로의욕을 상실하는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라는 그런 그 문제의식을 갖게 됐는데요. 기본소득은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고 이 부의소득세는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될 수밖에 없는 근로의욕 상실의 문제가 아주 크고 근로시장이나 노동시장에는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훨씬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부의소득세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로 근로시간이 대략 한 8% 정도 줄어들었다고 나왔습니다. 근로시간이 한 8% 정도 줄은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정도의 근로의욕의 감소라고 봐야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부의소득세에 대한 실험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어떤 사업이라든지 벤처라든지 소위 이제 모험 이런 사업들에 굉장히 주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사회 안전망이 갖춰진다면 자신 있게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근로의욕에 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복지라고 하면은 크게 나누면 현금 복지와 그 다음에 서비스 복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논의들을 보면 기본소득도 그렇고 부의소득세도 현금 복지에 대한 부분들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비스 복지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서비스 복지를 하게 되면 집중해서 정말로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덧붙여서 새로운 그런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효과가 많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복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대표님의 어떤 그런 정도 내공을 제가 못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대략 한 400여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부분과 사회 서비스 이 부분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갈 거냐, 그거에 대한 논의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사회 서비스 이쪽이 훨씬 더 이제 늘어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제 이쪽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신 지금 이 부의소득세 방안이 실천하기 가장 간명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상품을 정치 지도자들이나 뭐 정당 대표님들이나 뭐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그걸 결국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혹시 덜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또 내는 사람 입장에선 혹시 또 세금이 더 많아져서 그 본인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단순히 이 생각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어떻게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 동의를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복지 수혜 계층에 대해서도 설득과 동의,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자 계층에 대해서도 설득과 동의, 그게가 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 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 방법은 정말 꾸준한, 저는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는 이 정도의 혜택과 이 정도의 부담이 들어갑니다를 소상하게 국민들께 밝히고 설득하고 동의하는 노력을 정말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제실장을 할 때 소득세제 개편을 하면서 어떤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라는 거는 같이 공감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정을 국민들께 설득하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할 일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미래클래스 세바클, 오늘 4번째 시간으로 경제정책 어디 잔다 2022의 저자 김낙회 전 관세청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어떠셨습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쓰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이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굉장히 거대한 담론이자 개개인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강연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겠다. 어쩌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아마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나라들은 좀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테고,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사회적인 갈등이 커지는 나라들은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을 계기로 이 부의소득세에 대한 그 논의들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그런 기본소득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이고 재정에 대한 그런 대안도 마련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낼 때 이것이 좀 더 다듬어지고 정말 한국형 네거티브 인컴 텍스, 부의소득세가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미래클래스 세바클 안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